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4장 말하기의 몸짓입니다. 말하기의 몸짓은 무엇으로부터 파악되어야 할까요? 신체, 정신, 생리학, 역사, 음성학, 의미론, 발화자, 말해진 것으로부터. 말은 말하기로부터 파악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말하기가 말로부터 파악되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말을 하려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입 밖으로 말이 밀려나오기 이전의 상태에 그를 고정시켜보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말하기 이전, 입 뒤쪽 어딘가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먼저 말 그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파악될지를 요구하는지 말해야 합니다. 플루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말이 말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릴케는 예언자는 화산이 돌멩이를 뿜어내듯이 말을 토해낸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말대로 예언자는 말을 뿜어내죠. 그러나 그 말들은 예언자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닌 거죠. 그러나 예언자뿐만 아니라 인간은 언제나 타인들의 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인들은 또 다른 타인들의 말에 사로잡혀 있죠. 결국 우리는 말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루서는 말에게 말할 기회를 준다면 말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말을 만든다는 식의 변증법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말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본다면 말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말해지는 것이고 또 특정 인간 집단이 특정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언어가 하나의 집단을 키워낸다고. 말할 기회를 얻은 말은 말과 인간의 이런 관계를 변증법화하는 것, 이를테면 말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말을 만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존재의 집이고 나는 신성의 빵이고 나는 태초이고 로고스이다. 여러분은 말을 하기 직전에 혀 뒤에 말이 먼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성대와 발음을 통해서 말의 빛을 꺼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대와 발음을 통해서 꺼트려진 말 또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비록 성대와 발음이 이 빛을 꺼지게 할 것임을 알면서도 말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소리가 없음에도 말이 빛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레 침묵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침묵이라는 건 말이 입으로 넘어오기 전에 말을 멈추는 몸짓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정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대와 발음을 통해 뭉개진 말은 말 그 자체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 없을 때 오히려 말이 더 빛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플루서는 우리가 말하기의 몸짓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화 행위가 아니라 침묵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침묵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남자가 침묵하며 앉아있죠. 상대방은 그의 길을 향해 열심히 떠듭니다. 그 남자는 침묵하고 있지만 말은 말해지기 위해 그의 입을 압박하고 있죠. 상대방의 입이 멈추는 순간 곧장 그 남자는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입을 연 것이 아니라 단지 침묵의 벽을 뚫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죠. 플루서는 이것이 말하기에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이 잊힌 상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침묵 속에서 빛나지만 현대에는 말의 문이 병적으로 활짝 열려있고 다변증이 주위에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즉 말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말은 그 광채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말하는 몸짓의 신중함 또는 사람들이 말의 저울질, 신중한 말하기라고 불렀을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란 침묵을 깨는 것이고 정적을 해소하기 위한 잡담이 아니었죠. 말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전 과거의 다른 상황에서는 아직도 농부들이나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보듯이 말하기의 무게, 말하는 몸짓의 신중함 또는 사람들이 말의 저울질, 신중한 말하기라고 불렀을 것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아직도 말하기는 침묵을 깨는 것이고 정적을 해소하기 위한 잡담이 아니었다. 이는 경솔한 잡담의 몸짓이 아닌 말하는 몸짓의 이러한 본래의 무게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바닥과 텔레비전과 강연장의 공기를 진동시키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구강기관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말들이 관찰의 영역으로부터 타인과 함께 사는 삶의 영역 속으로 돌이킬 수 없이 도달하는 훨씬 더 희귀한 몸짓이다. 플루서는 대화체 말과 담론적 말의 차이는 담화의 분석에서 중요하지만 말하기의 몸짓을 관찰하는 것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침묵의 벽을 뚫으면서 사용 가능한 말들의 영역으로부터 인간 상호 간의 관계의 영역으로 옮겨지는데 그런 점에서 말은 언제나 타자를 향한다는 점에서 항상 말 걸기, 의견 개진이고 따라서 대화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통사론적이고 의미론적인 이유들로 인해 서로 맞물리며 이런 의미에서 말하기의
말하기의 몸짓은 항상 담론의 몸짓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플루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단어들로 연결된 통일체로 변하기 전에 침묵의 벽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양쪽의 공간들이라고 말합니다. 말하기 이전 공간, 말이 입으로 옮겨지기 전에 그 공간은 사적일 수 없습니다. 그곳은 공적인 공간이죠. 왜냐하면 이 공간은 공적인 영역에서 생겨나는 단어들로 채워진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을 영원한 이데아가 논리적 질서에 따라 보관되어 있는 공간으로도 생각할 수 없겠죠. 오히려 플루서는 만약 이 공간을 컴퓨터와 비교하고 이 컴퓨터를 두뇌에 옮겨놓을 위험이 없다면 이 공간을 일종의 인공지능 기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아무리 컴퓨터와 공통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플루서는 이 공간이 매우 독특한 자유의 변증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사용 가능한 단어들이 바깥 공간의 역할로 선택되기 위해서 끈질기게 떠오르고 동시에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침묵의 벽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죠. 그렇기에 밀고 밀리는 말들의 이러한 그림자 왕국을 통상 생각의 공간이라고 부르지만 생각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이 공간과 두뇌의 직접적 연결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말하기 그 직전, 그 한계 상황에서 생각한다는 건 외부 공간의 특정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그 문제들을 파악할 말들을 고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세계를 향해 말한다고 할 수 없죠. 오히려 말하는 사람은 세계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한다는 건 세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이며 그렇게 해서 이때 세계가 이 도약 속으로 받아들여지고 논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세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 속에 세계를 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부 공간은 문제들과 다른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공간으로서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 생각하죠.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의 외부 공간은 말들 속에 담을 수 있는 세계, 그 뒤에는 또 다른 세계들이 있는 하나의 세계이다. 이러한 아주 독특한 공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의 공간, 도달할 수 있는 타자들의 공간, 한마디로 정치적인 공간의 기능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들을 고른다. 그렇게 그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함이 사태에 대한 지적인 합치 혹은 문제들을 말 상자들 속에 집어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몸짓의 목표는 대상과 언어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통해 문제를 사냥하는 것도 아니며 말의 그물로 세계를 낚는 어부 또한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말함은 다른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타인을 향하는 촉수이죠. 우리가 말함은 우선 타인에게 이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붙잡기 위함이 아니라 상호 주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은 여지껏 인식론 철학에서 다루어졌던 인식론적인 몸짓일 뿐만 아니라 타자와 상호 주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미학적인 몸짓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적어도 문제의 기능만큼이나 단어의 기능 속에서 생각한다는 것, 그가 단어를 문제에 맞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같은 정도의 문제를 단어에 맞춘다는 것, 그가 진실을 말하려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같은 정도로 타인에게 도달하려고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간단히 말해서 말하는 사람이 과학적인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생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비로소 단어 선택의 복합성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이 선택에서 적어도 두 개의 제한 요인을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은 말 속에 담기기를 거부하는 문제들과 발화되기를 거부하는 말들이다. 우리는 두 가지 침묵에 마주합니다. 하나는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인식론적인 침묵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입에 담지 말라는 미학적인 침묵이죠. 그리고 플루서는 이와는 반대로 침묵을 깨는 두 가지 유형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침묵을 깨는 적어도 두 가지 유형을 구별할 수 있다. 무책임한 말하기와 파렴치한 말하기,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는 두 가지 형식, 자유의 두 종류의 과잉이다. 그러나 플루서는 곧바로 이런 주장과는 반대로 말하기의 동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말해졌다면 인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말할 수 없는 것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야만 인간은 계속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말하고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은 인간 조건의 경계선들을 밀어내고 인간의 자유의 공간을 확장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말하기의 동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 조건의 경계선들을 밀어내고 인간의 자유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말하게 하고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말하는 것이다.